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닌 그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3시에 광화문에서 그 범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가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분들은 이 강의도 들으면서 하여튼 우리 사회를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법원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구한 역사죠. 일제 강점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길들어졌죠. 그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이승만 정권 내에서도 친일 행각을 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친일적 사관, 친일적 그 뭐라 그럴까요? 친일적 결심, 친일적 사고 체계에 물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고 놀랐습니다. 윤석열이 그런 놈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 우리 법원이 어떻게 했는지, 군사독재 시기에는 또 어땠고 민주화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법원을 제대로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5가지 섹션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탄압했고 그들을 법원의 판결로 투옥했습니다. 친일 법조인을 양성해서 해방 이후에도 그 법조인들이 그대로 남아서 판사 노릇을 했죠. 해방 이후에 제1공화국 친일 법조인들이 그래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사법 기능 자체가 무력화됐어요. 정치적 판결을 했죠. 대표적인 사건이 진보당 사건입니다. 진보당 대표 조봉암 선생이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또는 가벼운 형으로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이 됐고 곧바로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사법살인이죠. 2011년에 재심이 이루어져서 무죄 확정이 됐고요. 무죄 확정이 됐으면 뭐합니까? 이미 그 사람은 사망했고 나라는 그 흑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2번째 사례만 봅시다. 이거는 강중만 선생이 그 한국 현대사 이거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를 정당화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조작했죠. 그것을 법원이 다 묵인해 줬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진짜 이승만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입니다. 이승만을 국부라고 모아서 뭘 한다는 이 사람들, 내가 이게 그 강의 시간을 줄이려고 이렇게 축약했지, 그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말도 안 돼요. 4.3 사건, 여순 사건, 이 무슨 사건입니까? 보도연맹 사건. 박정희로 넘어갑시다. 군사 쿠데타 후 헌법을 정지시키고 군사재판소를 운영해서 법원은 이를 합법으로 인정했어요. 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하던 사람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전부 다 징역형을 내렸죠. 그 다음에 72년 긴급조치,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래서 제가 74 학번인데 학번으로만 따지면은 그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교사로, 서울에서 교사로 발령이 받아가지고 그 이 유신체제에는 교사로, 교육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못했습니다. 그 못한 한이 지금까지 남아 있죠. 긴급조치 구호는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했던 사람들에서 무거운 형벌을 가했죠. 또 말할 것도 없이 인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18시간 만에 대법원이 확정되고 그날 밤 8명이 사형됐습니다. 한국 사법의 역사에서 최악의 판결이었죠. 이게 다 법원이 하는 짓이었어요. 전두환 정권에서 사법부는 어땠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대로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봅시다. 군사재판에서 회부됐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감형이 됐고 나중에 풀려났죠. 법원의 판사들은 5공화국 헌법을 합법화하는 데 일조했고요.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민주화 이후를 봅시다. 87년 이후 지금까지를 봅시다. 양승태 최근의 일이죠. 양승태는 박근혜 정부하고 재판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도 만들었죠.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민주화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났죠.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거액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주거나 아니면 감형을 받아내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관예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다른 서양의 국가, 문명 국가에서는 전관예우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영어나 다른 서양 언어로 번역해야 할지 번역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정경유착 같은 것은 있어요. 서양 언어에도. 그렇지만 전관예우라는 건 없어요. 삼성의 이재용 경영승계 관련 저기 제일 모직하고 뭡니까? 삼성물산하고 합병한 게 그게 바로 지기현 판사가 19가지 죄목을 다 무죄 판결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 윤석열을 탈옥시켰잖아요. 이것도 사법 역사상 최초의 원인 제공자예요. 왜? 구속기간 계산을 날짜 계산에서 시간 계산으로 스스로 변경했어요. 성우정 검찰총장이라는 놈과 내통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니나 달라요.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성우정이. 내통했다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니면 우연히 겹쳤다고 봐야 되는데 우연히 2번 겹치면 필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참혹한 부패한 법원이죠. 그래서 나는 한강 작가의 질문을 자꾸 되뇌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사법부의 이 타락, 부패, 몰상식,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초간단 버전으로 우리 사법부의 흑역사를 잠시 알아봤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을 다시 정비할 수 있습니다. SSPP라고 내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의 정비가 없이는 이 흑역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